아버지의 그림 편지. 곤살로 모울의 글. 페르난도 마르틴 고도의 그림. 이 이야기는 세세냐에 사는 마이토 판두로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세세냐는 성모동굴 가까이에 있는 판자촌입니다. 마이토 판두로는 10살이고 빌바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아스 히메네스인데 사람들은 보통 판두로라고 불렀고 어머니의 이름은 에스트레야였답니다. 마이토 판두로는 7형제 중 셋째였습니다. 형과 누나가 1명씩 그리고 동생이 4명이나 있었지요. 여동생이 3이고 남동생이 1인데 이름이 시키티였습니다. 마이토 판두로는 집시 소년이랍니다. 영리하고 멋진 소년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이토 판두로를 어릴 적 이름인 마이토 그대로 불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판두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판두로는 가족의 별명이나 다름없었어요. 서류에는 판두로 대신 히메네스라고 적혀 있었지만 말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마이토 판두로를 마이토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마이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격식을 갖춰 판두로라고 불러달라고 했지요. 마이토는 자기 가족에게 별명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판두로나 판티토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요. 마이토라고 부르지 않고 말입니다. 마이토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마이토의 머리는 달빛 하나 없는 밤처럼 까만 곱슬머리였는데 조금만 자라면 헝클어져서는 여기저기 까치집을 짓곤 했지요. 마이토는 무척 말랐고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는 꼭 천둥 소리 같았지요. 마이토는 매일 아침 세세냐에 있는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멋진 이유였죠. 마이토는 학교 식당이 좋았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냄새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토는 식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좋아했어요. 웃음소리와 접시 소리, 포크 소리, 컵 소리, 알루미늄 배식차의 삐걱거리는 소리, 식당의 조용한 울림, 때때로 들리는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모두가 생명이 있는 소리였죠. 그 소리들은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튀어 올라오기도 했고 그곳에서 다시 벽으로, 벽에서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곤 했지요. 식당 창문은 모두 초록색이었답니다. 창문 밖으로 세세냐의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때때로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어요.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이 몇 살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이 하얀 솜털로 가득 찬 새 같다고 생각했어요. 수산나 선생님은 매우 활달했지만 말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의 눈은 매우 날카로웠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선생님의 눈으로 들어갔지요. 수산나 선생님은 아이들을 벌주지 않았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이 바라보기만 하면 아이들은 나쁜 짓을 하다가도 금방 멈추었으니까요.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이 자기를 바라봐 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보아 주는 것도 좋았지요. 하지만 형제들이나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답니다. 판자촌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토는 매일 점심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산나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학교로 갔습니다. 정말 그랬답니다.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이 자신을 돌보아주고 바라봐주는 것이 좋았으니까요. 또 수산나 선생님의 깨끗한 손과 부드러운 손가락
그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핏줄, 하얀 가운, 참새처럼 커다란 눈이 좋았지요.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았고 또 아침 같았답니다. 게다가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토의 아버지는 산탄데르에 있는 두에소 교도소에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몸에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치료도 못한 채 돌아왔지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 몹시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칼라마르 족장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칼라마르 족장은 마을의 족장이었는데 세바스티안 목사와 검은 가방을 든 의사와 함께 왔답니다. 그들은 2-3시간 동안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는 아버지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마이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가 나고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마이토의 동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어머니는 가방에 깨끗한 옷과 살라미가 든 샌드위치를 넣었지요. 아버지는 떠나면서 거의 아무 표정 없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마이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만 했지요. 울지마 판티토, 나는 괜찮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상처 때문에는 울었지만 잡혀가는 것 때문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아버지를 데려간 후 어머니는 마이토를 달랬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셨다. 마이토는 눈물과 콧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곧 돌아올 수 있는지 물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마이토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 불안당들이 잡아간 거야, 마이토. 마이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답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도 같았죠. 그날 이후 마이토는 다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커다란 욕조에서 마이토와 다른 집시 아이들을 목욕시키곤 했지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이 시작되기 전 이른 시간에 말이에요. 아이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를 없애주기 위해서였죠. 수산나 선생님은 이 잡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따뜻한 물이 담겨있고 비누 냄새가 나는 욕조에서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수산나 선생님은 수건을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이토의 머리를 검사했지요. 그리고 손톱으로 벌레들을 잡아주었답니다. 새들어 살던 놈들은 나가라. 때때로 수산나 선생님이 이들은 썩 나오지 못할까? 라고 말하면 마이토도 웃으면서 썩 나오지 못할까? 하고 따라했지요. 마이토는 욕조도 좋았고 수산나 선생님의 손가락이 닿는 감촉도 좋았고 깨끗해진 느낌도 좋았어요. 그러나 경찰이 아버지를 잡아간 다음날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가 그 어떤 말에도 웃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마이토는 전날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얘기해 주었지요. 수산나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토의 젖은 머리를 만져주었지요.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빠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마이토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마이토. 비밀은 지켜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알아차렸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짓궂게 굴지도 않았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수산나 선생님은 다시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마이토는 아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다음에는 법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옥으로 데려갔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와 얘기를 나눠보았니? 제가요? 어떻게요? 그러면 너희 어머니는? 마이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이 등과 목을 닦아준 까칠까칠한 스펀지로 가슴을 문지르면서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후에야 아버지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했답니다. 상관없어. 누군가가 읽어줄 거야. 수업이 끝난 후에 두 사람만이 교실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지요?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가 잘 지내고 있고 엄마도 형제들도 잘 지내고 있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쓰라고 말했습니다.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토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무척 사랑한다고도 쓰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진짜였습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었지요. 마이토는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에는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여자애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문제를 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곤 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의 그런 행동을 잘 참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남자아이들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이토는 이제 글 읽을 때도 감정을 넣어가면서 아주 잘 읽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잘 쓴답니다. 수학은 말할 것도 없지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낸답니다. 마이토가 얼마나 똑똑한지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마이토가 수학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버릴 때 반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이 세 자릿수의 곱셈이나 나눗셈 문제를 내면 아이들은 모두 공책에 써서 계산을 하지요. 하지만 마이토는 눈을 감고 1초가 채 지나기도 전에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82,800입니다. 마이토가 공책에 쓰지도 않고 너무 빨리 대답을 해버렸지만 친구들은 언짢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이들에게 그건 마이토의 또 다른 괴상한 짓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시 아이들은 보통 셈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추상적인 숫자를 다룰 때는 더했지요. 2 더하기 2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나귀 2마리에 또 당나귀 2마리가 있으면 그건 당나귀 4마리라고 대답하고는 했지요. 마이토처럼 생각도 하지 않고 셈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낼 수 있지? 마이토가 대답했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걸요? 그러면 모두들 웃었습니다. 마이토는 행복했지요. 때때로 마이토의 눈앞에는 책 속의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마이토 혼자만 즐겼지요. 수산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동화를 읽어주면 마이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꿈의 나라가 떠올랐고 동화 속의 내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이 사하라나 오솔길과 같이 신비스럽고 예쁜 단어를 말하면 마이토는 여러 나라의 동물들, 숲, 사막,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모험들을 상상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니 마이토?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신나게 웃었지요. 그날 마이토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편지를 읽어줄 친구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잡아간 그 불안당들이 읽어줄지도 모르지요. 그러기에 틀린 글자 없이 더욱더 예쁘게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네가 글자를 틀리면 그 불안당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마이토는 그 불안당들이 집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시들이 그 불안당들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시 잘 알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의 말대로 편지 끝부분에 사인을 했습니다. 마이토의 사인은 예쁜 배 모양이었습니다.
마이토의 사인에는 돛대와 뱃머리, 키 모양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마이토는 이번에는 마이토라는 이름 대신에 아버지를 부르듯이 판티토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이 돛담배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정말 잘 썼어. 마이토는 마침표를 찍는 자리에 새의 그림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그림을 그려요. 정말? 한 번은 파시아노의 말들과 사촌 팔란데를 그려준 적이 있어요. 마이토는 파시아노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산에 있어요. 그 이상은 몰라요. 다음날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파시아노는 목동들의 땅이야. 백과사전을 찾아보았어. 마이토는 목동들의 땅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산골마을 파시아노의 친척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한참 동안 그곳에 살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동이란 말이 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었지요. 그곳에는 말과 젖소와 황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곳에서 라다메스 삼촌네 식구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래, 그럴 거야. 소 같은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니까. 겨울에는 산골짜기로 내려와 살고 여름에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살지. 거의 다 유랑민들이야. 그 사람들은 목초지에 철조망을 쳐놓는 걸 좋아하지 않지. 유랑민이 뭐예요? 마이토는 이렇게 모르는 말이 나오면 언제든지 질문하곤 했습니다. 유랑민? 일정한 집이 없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이지. 유랑민들은 동물들을 데리고 목초를 찾아다닌단다. 라다메스 삼촌네 식구들도 분명 좋은 사람들일 거야.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시 아니니? 집시들이에요. 마이토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편인데도 파시아노에 대한 말이 나오면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하셨어. 마이토의 아버지는 1년 전 라다메스 삼촌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파시아노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토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허락해 주질 않았지요. 아버지는 그곳에 다녀와서 그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도 집시였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같은 마을, 같은 집에서 5대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모두들 말과 동물들을 데리고 신선한 풀이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작은 평지 가운데에 호수가 있고 까만 돌로 지어진 집이 있다고 말입니다. 라다메스 삼촌네는 식구가 16명이나 되는 대가족입니다. 라다메스 삼촌과 두 아들 안토니오와 루이손, 며느리인 꼬바동가와 메르세데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예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에스페란사와 벙어리 소년이라 불리는 아이, 그리고 마이토와 동갑내기로 말등에서 산다는 팔란테가 있습니다. 말등에서 산다는 팔란테는 정말 신기한 소녀랍니다. 말등을 베개 삼아 베고 잠이 든 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 한 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매우 진지한 얼굴로 국을 먹으면서 나타나기도 한다니까요.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에게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답장을 기다려보자. 마이토는 답장이 집으로 오냐고 물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학교 주소를 썼다고 말했지요. 나한테 올 거야. 그러면 내게 전해줄게. 마이토는 날을 세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닷새. 답장은 12이틀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이걸 보렴. 마이토는 목욕을 하고 이를 잡으려는 찰나 편지를 받았답니다. 지금 읽어도 되나요? 먼저 목욕부터 하자. 시키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산나 선생님은 매일 아침 비누와 스펀지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미리 수프도 만들어 놓아야 했고요.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시촌 아이들이 몸에 일을 지니고 학교에 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없애주어야 했고 기왕이면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용히 하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마이토는 가능한 빨리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마음이 급해 티셔츠는 걸칠 생각도 하지 못했지요. 아주 투박한 종이로 된 봉투였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의 성과 이름이 쓰여 있었고 괄호 안에 판티토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 이름을 보자 마이토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마이토를 그렇게 불렀고 엄마도 때때로 그렇게 불러주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썼다고 생각하니 마이토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편지를 쳐다보았죠. 마이토는 봉투를 뜯고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욕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키티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시키티는 엄마가 가르쳐준 말라게냐를 부르고 있었지요. 시키티는 노래를 아주 잘 불러서 모두들 가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까마론처럼 말이야. 까마론이 부른 노래는 모두 다 알고 있는 큰 누나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까마론은 아주 유명한 집시 출신의 가수이지요. 편지지에는 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뚫린 부분은 눈처럼 하얗고 조그만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런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지요. 마이토는 뒷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뒷면은 백지였습니다. 마이토는 다시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턱수염이 난 긴 곱슬머리의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건 아버지였어요. 머리를 기른 것입니다. 전에는 머리가 짧았으니까요. 턱수염은 전과 같았습니다. 뺨과 목으로 내려오는 수염은 짧게 잘라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아버지는 화분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화분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나무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화분들 위로는 커다란 태양이 빛나고 있었고 하늘에는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마이토가 했던 사인처럼 새는 판티토라는 이름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이토는 잠시 그림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시키티의 목과 귀를 닦아주던 수산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있니? 마이토는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냐고. 잘 지내고 계시지? 네. 마이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꽃과 화분들이 색깔을 되찾고 생명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잘 지내고 계시대요. 정원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정원 일이 무척 좋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곁눈질로 마이토를 살폈지요. 꽃이 피는 나무를 화분에 많이 심으셨대요. 이제 많이 자랐고요. 그래? 또 머리도 길렀대요. 그리고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원에서 자주 햇볕을 쬐는데요. 마이토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더듬어 보았어요. 감긴 눈꺼풀이 조금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읽고 있는 모습이 꼭 눈먼 소년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를 되찾고 싶대요. 우리를 빨리 보러 올 수 있게 말이에요. 마이토는 눈을 떴습니다. 엉성하고 단순한 그림 속에서 아직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키티를 닦아주려고 일어난 수산나 선생님이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뭐지? 이게 편지예요. 수산나 선생님은 시키티를 수건으로 감싸서 보내고는 마이토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림이잖아. 편지는? 이게 편지라고요. 이 그림이? 마이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의 질문에 기분이 상해 종이를 접으려고 했지요. 수산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좀 봐도 되겠니? 네. 수산나 선생님이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는 동안 마이토는 편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얼 보고 이제 자유를 찾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니? 네 상상이니? 아니요, 새가 있잖아요. 마이토는 손가락으로 태양 주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마이토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과 미소가 말해주는 것들을 마이토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이토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은 후 바지 주머니 속에 찔러 넣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에게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려고? 아니요, 아버지에게 편지 쓰려고요. 수산나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마이토의 마음이 느껴져 흐뭇했습니다. 그 마음에선 아버지에게서 비디오나 다른 물건을 선물 받고 자랑하는 다른 아이들의 태도와는 다른 어떤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오래전 비싼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존경심과도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마이토에게는 아버지가 큰형님과도 같은 존재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이토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고 또 감옥에 있는 것조차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인생이란 게 그렇지요. 하루는 욕조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마이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다니. 수산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손톱으로 이를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산나 선생님은 자신이 마이토에게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넘치는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요. 마이토가 계산을 척척 해낼 때마다 무척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마이토는 점점 더 자랑스러운 아이, 점점 더 놀라운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우연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20번 동전을 던져서 20번 모두 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수산나 선생님은 그런 후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거의 틀리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마이토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토의 눈 속에는 반짝이는 우물이 있었는데 수산나 선생님은 그 우물 속을 헤엄치고 싶어졌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수학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토의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온통 틀린 것 투성이이고 조심하지 않아서 얼룩진 자국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이었죠. 시험을 볼 때 마이토는 다른 아이 같았습니다. 가장 공부를 못하는 아이 같았지요. 시험지에는 마누엘 히메네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누엘 히메네스라는 평범한 이름을 쓸 때 마이토는 보통의 다른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마이토 판두로라는 진짜 이름을 쓸 때와는 너무나 달랐지요.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가 중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이토가 중학교에 가면 수산나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록빛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같은 평범한 초록빛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풀과 나무와 산이 온통 초록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수산나 선생님은 연필과 붓을 다루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그러기에 마이토가 책상 위에 옮겨놓은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마이토를 보자 수산나 선생님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이토가 수산나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토의 뺨은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검게 탄 피부 밑으로 붉게 물든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끄러워서 붉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림 그리는데 열중해서 흥분해서 붉어진 것이었습니다. 원래 마이토가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긴 했답니다. 하얗고 깨끗한 종이 위에는 욕조를 놓아둔 보일러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자기로 된 조금 낡은 욕조엔 매력적인 곡선의 받침다리도 있었지요. 마이토는 기억나는 대로 매우 사실적으로 그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뒤로는 여러 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보일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욕조 안에는 마이토가 있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밤처럼 까만 머리카락과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진 마이토였어요. 그리고 또 수산나 선생님은 가슴으로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밀려오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수산나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운에 소매를 접어 올리고 손에는 브러쉬를 들고 마이토의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습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품과 매우 우스꽝스럽게 머리에서 떨어지고 있는 작은 점들까지.
이게 이야? 네, 맞아요. 마이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칭찬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눈치를 채고는 더 이상 그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보낼 편지니? 네. 마이토는 열에 들뜬 듯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니? 저도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요. 수산나 선생님은 일어나서 마이토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봉투에 넣어줄까? 네. 네가 주소를 쓸래? 상관없어요. 마이토는 교실을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인사를 했지요. 수산나 선생님은 잠시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마이토의 그림 속에 있는 자신과 욕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순간적으로 세 자릿수의 곱셈을 척척 해내는 것보다 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 그려진 마이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수산나 선생님에겐 당장 이 이야기를 들려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들로 인해 수산나 선생님은 이미 행복해졌으니까요. 그 이후로 수많은 편지들이 오갔습니다. 투에소 교도소로부터 오는 답장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마이토는 봉투를 열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공을 차고 있기도 했고 독방 침대에 걸터 앉아 기타를 치고 있기도 했습니다. 마이토는 그림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면서 천둥소리 같은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날 마이토는 하루 종일 선생님에게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할 시간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림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일종의 비밀스러운 암호가 되어갔습니다. 마이토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쥐과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그친 것도 아니었어요. 이웃들의 모습, 이웃의 강아지, 사촌의 새 텔레비전, 이모의 자동차,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마을 불량소년이 잡혀간 일들도 그렸습니다. 또 술장식이 가득 달린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칼라마르 족장과 꼬마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세바스티안 목사도 그렸습니다. 마이토는 아버지에게 그림 편지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림으로 질문하는 법도 깨우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길고 까만 치마를 입고 허리까지 닿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소녀가 먼 곳을 바라보며 커다란 말 등에 앉아있는 그림이었지요. 말 뒤로는 산과 구름 사이에 떠있는 태양, 그리고 새파란 물이 찰랑거리는 조그만 호수가 보였습니다. 투에소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는 그 그림을 곧 이해했습니다. 마이토는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라다메스 삼촌의 딸인 팔란테가 잘 지내고 있는지, 여전히 말을 타고 있는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팔란테가 푸른 호숫가에서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팔란테가 말을 타고 있는 그 그림 속에는 벙어리 소년인 무티스와 팔란테보다 더 길고 까만 머리를 한 예쁜 에스페란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거칠고 단순했지요. 게다가 볼펜으로 그렸기 때문에 볼펜에서 나온 점들로 파란 얼룩이 묻어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토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림이었어요. 마이토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마이토의 눈앞에 팔란테와 팔란테가 타고 있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마이토의 눈앞에 나타난 팔란테는 아버지의 그림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팔란테는 실제 모습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생기 있는 뺨에 촉촉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한 소녀가 말을 타고 미소 지으면서 호숫가에서 나타나면 마이토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마이토의 귀에는 곧 팔란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말의 이름은 푸에고야. 푸에고는 눈이 크고 빛나는 밤색의 튼튼한 말이었습니다. 푸에고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마이토가 팔란테에게 묻습니다. 너 달릴 수 있니? 팔란테가 웃으면서 발 뒤꿈치로 푸에고의 배를 가볍게 찹니다.
그러고는 흙먼지를 날리면서 언덕을 달려가지요. 마이토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을 감은 채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팔란테는 마이토에게 푸에고를 타게 해줍니다. 마이토는 언덕을 달려갑니다. 마치 푸른 구름 위를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리 사이로 푸에고의 열기가 느껴지고 산들바람이 귓가를 살며시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행복한 순간이면 마이토는 팔란테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라다메스 삼촌과 함께 산에서 살게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그림 속의 다른 인물들, 무티스와 에스페란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와닿는 햇빛을 느끼면서 다시 눈을 감았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눈꺼풀 안쪽이 빨갛게 달아오르다가 조금 뒤에는 자줏빛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 화면 속에서 무티스가 손짓을 하고 에스페란사는 한쪽 눈을 깜빡입니다. 그리고 시냇물 소리와 물방울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종소리 같기도 한 낭랑한 에스페란사의 목소리가 들리지요. 에스페란사는 금자카와 오솔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이토는 아버지가 보낸 그림 편지를 모두 문서철 속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수산나 선생님 책상에 보관해 두었지요. 어린 동생들이 편지를 더럽힐까봐, 또 어머니가 불쏘시개로 써버릴까봐 두려워서 집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기억 속에서 편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서는 하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산골 마을에 사는 라다메스 삼촌과 팔란테 그리고 말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수산나 선생님이 파란 수건으로 마이토를 닦아줄 때 마이토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언제쯤 감옥에서 나오게 될까요? 수산나 선생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금방 나오신다고? 그러나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마이토의 어머니와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시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나오긴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 종일 다른 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세냐의 집시들은 아이들 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교육을 시키긴 해도 의무라 여겼을 뿐 불만스럽게 여겼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이 세세냐 마을을 향해 난 리피오 거리를 걸어 올라갈 때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었지만 그 마을에서는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수산나 선생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시청에서 보호구역을 건설하기 위해 노란 기계들을 불러 이 지역을 밀어버릴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집시들을 아파트로 밀어넣는 것이 좋은 해결책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들의 머릿속에 문화와 위생과 자유에 대한 이상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일이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았지요. 매일매일 마이토의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는 그 이상들이 언제쯤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수산나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토가 질문했던 건 그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이토가 옷을 입는 동안 수산나 선생님은 파란 수건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빗어주며 말했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마이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수산나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마이토에게도 수산나 선생님은 한 명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이토는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을 수 없어. 그들이 집시들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우리는 서로 아주 다른 동물들이지. 말은 말일 뿐이고 소는 소일 뿐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말이에요? 아니면 소예요? 물론 말이지. 소들은 순하잖아?
오후에 수산나 선생님은 리피어 거리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매우 가파른 언덕이었고 진흙투성이라서 발 디딜 자리를 찾아가면서 가장자리로 걸어야 했습니다. 마이토와 함께 올라가는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은 마이토에게 벌을 주기 위해 함께 온 거라 여기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 온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세세냐의 판자촌에 도착하자 개 한 마리가 지저댔습니다. 그러자 다른 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마침내는 마을의 모든 개들이 거리로 나와 수산나 선생님을 향해 찢어댔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멈추어 섰습니다. 개들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디면 이빨을 드러낸 개들이 다리 사이로 꼬리를 감추고 뒤로 물러나면서 길을 열어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눈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분쯤 지나자 칼라마르 족장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특이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셔츠를 입고 꽃장식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길고 하얀 수염을 기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지요. 수산나 선생님은 칼라마르 족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수산나 선생님? 둘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마이토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수산나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이토는 아주 착한 아이예요. 칼라마르 족장은 미소를 지었지요. 수산나 선생님은 자신의 말을 믿어서 미소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생각해서 미소를 지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쓸데없이 겸손한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이토가 제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요. 정말입니까? 칼라마르 족장은 말끔한 얼굴 위로 난 하얀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선생이 모르는 게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듯이. 수산나 선생님은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불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머리를 흔들었지요. 네, 마이토 아버지에 대해서요. 반두로 말인가요? 네, 언제 감옥에서 나오나요? 칼라마르 족장은 모자를 만지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지요. 형이 확정되었나요? 칼라마르 족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금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음 재판이 또 있어서요. 마이토의 어머님은 아실까요? 알겠지요. 모를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이토의 판잣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이에 이르자 변명이라도 하듯 칼라마르 족장이 말했어요. 법에 관련된 일을 모두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판두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마이토의 어머니 에스트레야는 판잣집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무뚝뚝한 얼굴로 꼼짝도 않고 서 있었지요. 에스트레야는 수산나 선생님과 한 번도 가까이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1년에 여러 차례 헌옷과 바꿔 입을 수 있게 새 옷을 주곤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상관없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집시들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들의 자유, 다른 세계에 갖고 있는 문화적 저항, 그들의 자부심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적어도 세세냐에서는 규칙처럼 되어버린 청결이나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 같은 건 말이지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어린 시절, 청년기 등을 갖지 못한 채 에스트레야처럼 12살에 결혼해 20살이 되면 4-5명의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에스트레야는 수산나 선생님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했으니까요. 또 어느 누구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산나 선생님과 에스트레아는 문 앞에 서서 산봉우리 뒤로 넘어가는 햇볕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양은 에스트레아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햇볕에 비친 피부는 더욱 반짝였고 길게 하나로 따내린 머리카락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마이토가 있는 것이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문 앞까지 드리워진 햇빛이 마이토도 비추어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이토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습니다. 판도라의 법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수산나 선생님이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세냐의 집시들은 법적인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듯 그들에게는 법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날이 밝아오듯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매일 아침 태양에 불을 지피는 게 누구신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둘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헤어졌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트레아가 판잣집 문 앞에서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마치 아주 가버려서 자신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일에 끼어든 것만 같았으니까요. 수산나 선생님은 큰 소리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수산나. 길 위에서 개들은 아직도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저렇게 지저대겠지요. 그래, 누군가가 너를 불렀어. 마이토가 너를 불렀단 말이야. 다음 날은 목욕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에게 편지를 주기 위해 수업이 끝날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건너줄 때 마이토가 눈을 크게 뜨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마이토가 눈으로 그림을 읽는 동안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를 관찰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의 자리에서 편지의 내용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이토는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계추처럼 고개만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저렇게 무엇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걸까? 수산나 선생님에게는 그 자체가 신비였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토가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했을 때 수산나 선생님의 손에는 이미 종이와 연필이 쥐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 30분 이상 마이토가 그림을 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기다리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마이토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수산나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썼어요. 수산나 선생님이 고개를 들자 마이토가 말했습니다. 마이토가 가려는 찰나 수산나 선생님이 마이토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이토, 네? 많이 남았단다. 뭐가요? 시간이. 아버지가 감옥에 계셔야 하는 시간이. 그동안 수산나 선생님은 줄곧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지난밤에는 거짓말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곧 돌아오실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동정심에서 나온 말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마음에 상처를 내고 마음을 찔러 피가 나게 만들지요. 그러나 진실은 진실인 것입니다. 마이토는 있는 힘을 다해 세게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팔짱을 낀 채 그대로 서 있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마이토의 눈빛에서는 어떤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편지 주세요.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반으로 접은 종이를 건네주자 마이토가 그것을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 조각이 더 이상 찢어질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계속 찢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들을 휴지통에 집어넣었지요. 다른 종이를 주시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마이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종이를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까만 연필을 들고 감옥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서 그려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에서 교도소든 다른 어떤 교도소든 마이토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토는 매우 높고 네모진 건물을 그렸습니다. 철창이 쳐진 창문들로 가득 찬 건물을 말이에요. 그리고 잠긴 문과 총을 차고 있는 경비병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마이토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교도소 뒤편으로 까만 하늘을 더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음달도 하나 그려 넣었지요. 다음에는 지우개로 창문 하나를 지웠습니다. 아니, 철창을 지운 거지요. 그러고는 땅바닥까지 내려오는 밧줄을 하나 그렸습니다. 밧줄을 붙잡고 한 남자가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토는 그 남자에게 길고 까만 곱슬머리를 그려주었습니다. 마이토는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더니 다시 손질을 했습니다. 읽지 못할 걸 알지만 아버지가 좋아하는 판티토라는 이름도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었습니다. 마이토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이토는 일어나서 수산나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편지를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어쨌든 수산나 선생님도 이방인이었으니까요.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의 흰 가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생각한 후에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보내주실 거지요? 물론이지 마이토. 마이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을 의심하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토는 가던 길을 되돌려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의 눈이 평소보다 더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이토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토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드레 뒤에 판도로의 답장이 왔습니다. 학교 사무실에서 편지를 받았을 때 수산나 선생님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토의 그림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토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아침에 전해준 소식과 관련이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도록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소식 말입니다. 어쨌든 판도라의 편지는 그 소식에 대한 답장일 테니까요. 봉투는 평소와 같은 투박한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평소와 같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눈에도 달라 보였지요. 수산나 선생님은 오랫동안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우 서툴게 써진 글자였습니다. 마치 한자 한자 베껴 쓰듯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썼다는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보았지요. 같은 글자체였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랬구나. 뭘요? 동료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이 나갔나 봐. 혼잣말한 거예요. 아, 네. 동료 직원은 자기 일을 보러 갔습니다. 수산나 선생님도 가운 주머니에 편지를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이토, 편지 여기 있다. 수산나 선생님에게는 마이토의 편지를 건네받은 일이 겨우 몇 초 전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8해나 지났고 그간 수업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주말도 한번 지나갔는데 계속 비가 내려 집안에서 책만 읽으면서 지냈답니다. 그리고 교무부장 선생님과 한바탕 다툰 사건도 있었고 집시 소년들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부형으로부터 항의도 있었지요.
그 사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토가 책상에 편지를 놓아두었던 순간과 수산나 선생님이 판두로의 답장을 마이토에게 전해주었던 순간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의 대화였고 수산나 선생님은 그들의 중개자였으니까요. 마이토는 벌써 자리에 가서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가 조금 더 컸는데 4번 접힌 후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접혀 있었습니다. 마이토는 손으로 접힌 곳을 편 후 편지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신비가 벗겨지는 동안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만 교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만화처럼 이어지는 여러 편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아버지가 교도소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창이 없는 창문 하나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이토가 웃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보고 있던 책에서 눈을 들어 안경 너머로 마이토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토가 무슨 말을 한 줄 알았으니까요.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고 있었어요. 수산나 선생님은 잠시 그림을 보여달라고 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뻔했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세냐의 판자촌 동네였습니다. 텔레비전 안테나가 달린 판잣집들이 있었고 아이들과 강아지 한 마리가 물 웅덩이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벗어나는 길을 따라 달려가고 있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이토의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토는 또 천둥소리 같은 기침을 했지요. 바로 마이토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정말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산과 나무들, 커다란 집, 호수, 한때의 말들이 그려져 있었지요. 라다메스의 집이 있는 파시아노였습니다. 한쪽 끝에 긴 곱슬머리의 남자가 그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지요. 그리고 그 옆에 마이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림에서 그 남자와 아이는 껴안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말들이 있었고 그중 한 마리의 말 위에는 한 소녀가 타고 있었지요. 소녀의 모습은 아주 서툴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아주 커다랗고 삐뚤빼뚤하게 쓰인 판두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다시 접어서 손으로 한번 만져보더니 봉투에 넣고는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수산나 선생님도 책을 덮었습니다. 마이토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요. 잘 되어가니? 네. 수산나 선생님이 가방을 챙기면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가야겠다. 둘은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학교 현관을 닫고 있었습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우산을 펴 마이토와 함께 썼습니다. 빗방울은 조용하고도 단조로운 소리를 내며 우산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니? 마이토는 어깨만 으쓱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어. 수산나 선생님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이토는 관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수산나 선생님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했단다. 아버지는 조그마한 땅을 돌보고 계셨는데 그 꽃 이름이 뭐였더라? 제라늄이었던 것 같아. 제라늄을 심으셨어. 그러고 얼마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마이토가 물었습니다. 누가 죽였나요? 아니야, 그냥 돌아가신 거야. 나이가 들면 우리는 죽게 되잖아. 마이토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울지 못했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 며칠 후에 아들은 묘지에 갔어. 아버지 무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어. 그렇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지. 돌아가셨던 게 아닌가요? 맞아, 돌아가셨지.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둘은 마이토가 사는 비탈진 마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미터쯤 더 가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의 땅을 손질했어. 쐐기풀을 비롯해 수많은 잡초들이 사방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아버지의 제라늄을 발견했지.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 주위를 깨끗하게 손질했어. 아버지가 심어놓은 제라늄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계속 자라고 있었어. 빨갛고 커다란 꽃을 피우면서 말이야. 좋은 향기가 났지. 아들은 잠시 꽃을 매만지다가 손가락에서 나는 향기를 맡았어. 그리고 다시 손을 뻗어 꽃줄기를 하나 잡았지. 꽃줄기는 신선했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어. 아들은 한참 동안 그 꽃줄기를 만졌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라늄에서 나는 소리였지. 아들이 만지고 있는 줄기에서 말이야. 처음에는 겁이 났어.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렸어. 하지만 다음날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줄기를 만지면서 눈을 감았어.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감히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물어보았어. 그랬더니 아버지의 대답이 들리는 거야. 그건 제라늄 향기만큼이나 달콤한 대답이었어. 그날부터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일이 생기면 아들은 아버지의 땅으로 가서 제라늄을 만지면서 아버지에게 물었단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답을 들었지. 수산나 선생님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리피오 비탈길을 오르는 일은 역시 힘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헤어지자. 잘 가. 마을의 첫 번째 집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그들이 있는 곳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이토는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다야.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거든. 마이토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그늘 사이로 마이토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이토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아버지의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곧 파시아노의 초원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이전에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고요하고 맑게 갠 날이었어요. 마이토의 눈앞에 멀리 푸른 산이 보였습니다. 마이토의 상상은 라다메스 삼촌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기분 좋은 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떡갈나무 장작에서 나오는 연기는 세세냐의 동네 굴뚝에서 나는 플라스틱 타는 고약한 냄새의 연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곳에 마이토가 있었습니다. 마침 큰 길에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옷구러미를 들고 입에는 담배꽁초를 물고 있었지요. 긴 곱슬머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이토는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파시아노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걸까? 마이토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시키티는 자기 침대에서 기침을 했고 어머니는 시키티를 재우려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지요. 아닐 거야. 마이토는 아직 아이였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실현 가능성 없는 환상을 심어줄 리가 없지요.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도망쳐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마이토가 파시아노에 가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지요.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손으로 꽃을 만지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실일 수도 있지요.
또 하나의 진실인 겁니다. 한번 알아봐야겠어. 마이토는 머릿속으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아버지에게 보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선 마이토와 아버지, 아니 팔란테까지 셋이서 파시아노의 초원을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라다메스 삼촌네 식구들은 가축들을 데리고 여름 동안 지낼 오두막이 있는 산꼭대기까지 말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피어놓을 모닥불도 그렸습니다. 모닥불 앞에 기타를 들고 서 있는 팔란테의 예쁜 여동생 에스페란사도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손뼉을 치고 팔란테와 마이토는 모닥불 앞에 앉아서 에스페란사의 노래를 듣고 있었지요. 잠이 들었을 때 마이토는 꿈속에서 상상했던 파시아노 초원에 있었습니다. 그 초원에는 달콤한 향기를 뿜는 커다랗고 빨간 꽃송이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바로 수백 송이의 제라늄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마이토는 학교에 가기 위해 비탈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막 목욕시킬 채비를 끝낸 수산나 선생님을 만났지요. 목욕하는 대신 그림을 그리면 안 될까요?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토는 여느 때처럼 지저분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헝클어진 머릿속을 핥히고 다니는 이도 보였고요.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마이토. 오늘은 그림을 그릴 때예요, 선생님. 그때 시키티가 들어왔습니다. 형은 나를 안 기다렸어. 마이토는 대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뒤쫓아가는데 그냥 뛰어가 버렸잖아. 수산나 선생님은 시키티의 머리를 털었습니다. 이리와 시키티, 욕조에 들어가야지, 오리처럼.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말로써 마이토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이 허락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빨리 보일러실을 나가서 2계단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이 울리려면 아직 30분이나 남아 있었지요. 수산나 선생님의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여니 그림을 그릴 종이와 필통이 있었습니다. 마이토는 곧 자기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종이에 모닥불과 기타를 나는 듯이 채워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의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엿새밖에 안 걸렸지요. 봉투를 열 때 마이토의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라다메스 삼촌의 집이 있는 파시아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었지요. 마이토는 실망과 안도감이 섞인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이토는 답장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마이토는 아버지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철창을 뜯어내고 파시아노로 가서 마이토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마이토 역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걷고 때로는 트럭을 얻어 타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진 문 앞에는 경관이 지키고 있고 철창 달린 창문이 있는 높은 건물 속에서 말이에요. 잘려나간 철창도 없고 창문에 걸린 밧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토는 계속 학교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세냐에 살면서 말이에요. 마이토와 아버지는 말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파시아노를 꿈꾼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단지 꿈을 꾸었을 뿐이라는 것. 수산나 선생님은 짐짓 모르는 척 안경 너머로 마이토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토도 수산나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마이토는 그랬습니다. 수산나 선생님과도 아버지와도 그랬습니다. 마이토는 말을 증오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수차례 그 말들을 믿어왔지요. 약속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말로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토는 아버지의 그림이 더 좋았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의 시선이 더 좋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 마이토는 어깨를 으쓱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산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도리였지요. 파시아노에는 이제 비가 오지 않는데요. 봄이 오고 있대요. 수산나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실이었죠. 세사냐에도 낮이 길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비도 그리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는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겠구나. 맞아요. 마이토는 아버지의 그림을 접어서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여름이 오기 전이었어요. 학교는 어수선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다가오자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마음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계속 마이토와 마이토의 아버지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매주 새 편지가 도착했고 편지를 받은 다음 날이면 마이토는 답장을 써 수산나 선생님에게 주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그림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토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숨기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산나 선생님도 물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토의 비밀, 아버지와 아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림이 둘 사이의 진정한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편지 봉투만은 매우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글자가 점점 더 또박또박해지고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토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급해서 봉투나 주소 같은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마이토는 손에 봉투를 들고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얼른 수산나 선생님에게서 답장을 그릴 연필과 종이를 받아들었지요. 마이토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작았습니다. 반만 접혀 있었지요. 마이토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주저하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서툴게 쓴 글자가 말입니다. 마이토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침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틀린 글자를 보고 투덜거리느라 입술을 움직여가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안녕 판티토, 놀라지 않았니? 이제 나도 글자를 쓸 줄 안다. 나는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지? 판두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이토는 천둥소리 같은 기침이 나올 때처럼 목구멍으로 무언가 울컥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참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과 비교할 때 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갑자기 아버지는 지금까지 마이토가 믿어왔던 존재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마이토는 머리를 책상에 파묻고 울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의 울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토를 보았지요. 두 팔로 감싼 머리가 책상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깜짝 놀라 마이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곤 말없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지요. 마이토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토가 책상에서 머리를 들었을 때 판두로의 편지가 보였습니다. 서툰 글씨와 오자투성이인 편지가. 수산나 선생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봉투의 주소를 판두로가 쓰지 않았나 생각했던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이토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기 위해 판두로가 두에소 교도소에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토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수산나 선생님 역시 이 순간이 오면 마이토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순간이 왔는데 마이토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마이토? 마이토는 아주 큰 소리로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그림이 더 좋았어요. 그러면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마이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망스럽고 마음이 헛헛하겠지. 글을 쓰는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못했지요. 이제 겨우 글자를 쓸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어린 자신보다 더 못 쓴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글자로 쓰여있는 말들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던 그림이 지녔던 놀라운 상상력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젠 결코 그림을 나눌 때처럼 꿈을 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토의 흐느낌도 멈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토는 눈물을 닦기 위해 눈을 비볐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마이토의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수없이 빗질을 해주고 수없이 이를 잡아주어서 너무나 익숙해진 마이토의 머리카락을. 선생님, 꽃을 만지면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던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작스러운 마이토의 질문에 수산나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잠시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마이토. 아마 자라면서 잊어버렸겠지. 어쩌면 쐐기풀이나 달팽이가 제라늄을 먹어버렸을지도 몰라. 이미 시작된 것은 모두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니까요. 마이토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까맣고 깊은 눈으로 수산나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토,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것이 시작되는 법이야. 마이토가 고개를 흔들면서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예전과 같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알아. 똑같지는 않겠지. 수산나 선생님은 판도라의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것인지. 마이토는 그림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로웠고 꿈을 꿀 수 있었으니까요. 맞춤법이나 마침표, 쉼표 같은 어려운 것들에 신경 쓰지 않은 채 말이죠. 마이토, 아버지는 계속 배우실 거야. 앞으로 더 잘 쓰시게 될 거야. 마이토는 아버지의 서툰 글자들을 여러 번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토보다도 시키티보다도 더 못 쓴 글자들. 이제 마이토에게 아버지는 불안당들보다 못하고 판자촌 집시들이나 심지어 감옥에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제라늄 책을 줄게. 갖고 싶지 않니?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요? 그래, 바로 그 책이야. 네가 먼저 읽고 다음에 아버지에게 보내드리렴. 아버지도 읽으실 수 있도록 말이야. 언젠가 네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편지를 보내오실 거야. 한 가지 일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마이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테지만 말이야. 수산나 선생님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쓰기를 배운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글자를 배운 것이 이런 비극이 될 줄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건 없을 거야.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마이토의 눈빛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이토의 눈은 책을 찾고 있었지요. 많이 두꺼운 책인가요? 수산나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마이토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마이토였지요. 마이토의 눈은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책을 말이죠. 그리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답장, 그리고 또 편지, 그리고 또 다른 답장.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께 뭔가 보여드릴 차례야. 마이토는 수산나 선생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마이토야. 1년이 지난 후 수산나 선생님은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노란 기계들이 하나둘 판자촌으로 들이닥쳤고 세세냐에 살던 가족들에게는 아랫마을 축구장 옆에 있는 아파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몇몇 가족들은 이 교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마이토의 가족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한 달 이상 새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이토가 눈을 반짝이며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산탄데르로 간대요. 마이토의 어머니가 두에소 교도소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반두로 곁에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잘 됐구나, 마이토. 수산나 선생님은 무척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이토와 시키티와 헤어져야 한다니. 물론 다른 아이들이 올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공부에 관심을 갖게 만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이토 같은 애가 또 있을까? 언제 떠나는데? 다음 달에요. 마이토는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이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이토의 어머니가 아이들만 남겨준 채 혼자 떠나버린 것입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의 어머니가 산탄데르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 옛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키티는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곳으로 보내졌고 마이토와 다른 형제들도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누나들은 끊임없이 울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안당들은 절대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말이죠. 어제는 누나들과 함께 시키티를 보러 갔었어요. 마이토가 수산나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저는 보고 싶어 하는데요. 누나들은 보고 싶지 않대요. 누나들과 함께 있고 싶지도 않대요. 울면서 엄마만 찾아요.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 곁으로 돌아오실 거야. 마이토는 오후가 되면 판자촌이 있던 마을로 가곤 했습니다. 기계로 땅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건물 부스러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방인들을 위한 새로운 마을이 생기겠지요. 그곳에서 보면 세세냐 계곡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평지에는 마이토가 아주 어렸을 적 올라가 놀곤 했던 자두나무 한 그루와 작은 샘 하나가 남아 있었지요. 마이토는 샘물가의 조그만 바위에 등을 대고 앉아서 등 뒤에서 졸졸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매우 슬픈 기억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지요. 세세냐의 여자들은 매일 그곳으로 빨래를 하러 오곤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마이토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놀곤 했습니다. 그곳은 기쁨에 넘치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거대한 침묵만 흐르게 된 걸까? 자두나무 옆에서 마이토는 제라늄 책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끔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 곁에 있어주기 위해 리피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마이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마이토가 기적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맞추고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곱셈 문제를 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산나 선생님은 샘물가에서 머리를 식히고 있는 마이토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편지는 어때?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편지가 오지 않아요. 잘 배우고 계시고? 마이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토는 풀꽃 한 송이를 꺾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돛담배를 삼켜버리는 거인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판두로가 보내온 편지들이 물론 예전의 그림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생명이 넘쳐 흘렀고 더 잘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토는 우물가에서 편지들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놀던 자두나무 가까이에서 답장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집을 짓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을은 벌거숭이산 같았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황량한 곳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가 쌓인 길에 앉아있는 마이토와 수산나 선생님에게는 자신들을 향해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등에 햇빛을 가득 받으며 비탈길을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팔꿈치에 보따리 하나를 낀 어두운 그림자가 비탈길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이토는 까마론의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어쩌면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샘물가로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를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대로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오후,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찬란한 금빛 태양이 모습을 드러낼 때처럼 변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물 흐르는 소리와 멀리서 윙윙대는 고속도로의 자동차 소리들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토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이 멋진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답니다. 마이토의 얼굴이 보여줄 기적에 동참하고 싶었지요. 갑자기 마이토가 그 천둥소리 같은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욕을 한마디 내뱉더니 뒤에서 누가 찌르기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이토는 조그맣고 깡마른 소년이었어요. 머릿속엔 온갖 신비로운 숫자들과 먼 곳에 있는 말들, 초록빛 산과 파란 호수에 대한 생각만이 꽉 들어차 있는 아이. 수산나 선생님은 그동안 기꺼운 마음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빗질해주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이를 악물고 흥분을 감추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발밑에 내려놓고 팔을 벌렸습니다. 길고 까만 곱슬머리의 그 사람은 까마론과 닮아 보였습니다. 미소까지도 닮아 보였지요. 수산나 선생님은 마이토의 아버지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모습은 몇 번 본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그림은 보아왔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그가 그린 새가 생각났습니다. 마이토가 빨리 자유를 찾고 싶다고 해석했던 조그만 선들도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정말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치 춤을 추듯 조금씩 발만 움직이면서 조용히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떨어지자 판두로는 수산나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곧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선생님이시지요? 이들과 전쟁을 벌이시던. 이들한테 썩 나가라고 호통을 치지요. 마이토가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여기 자두나무 좀 보세요. 수산나 선생님은 그때 아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준 책 속의 제라늄을 떠올렸습니다. 판두로는 자두나무와 조그마한 샘과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은 판두로가 마이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산나 선생님에게는 집시들의 세계가 멋져 보였지만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누나들이 네가 여기 있을 거라고 하더구나. 누나랑 형들은 여기 안 와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반티노, 우리 떠나자. 누구랑요? 우리 말이야. 너랑 시키티 그리고 형과 누나들. 마이토는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요? 판두로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머리가 마이토의 허리쯤에 닿았을 때 판두로는 마이토의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파시안으로 가는 거야, 판티토. 네 사촌 팔란테와 말을 타고 놀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마이토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침을 삼키고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말들과 호수, 산,
그리고 말등에 앉아서 미소 지으며 마이토에게 말에 오르라고 손짓하는 팔란테의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다메스 삼촌이 트럭을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구나. 수산나 선생님은 웃으면서 조금 비켜섰습니다. 집시들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와 사랑과 배반 등. 파시아노는 좋은 곳일 겁니다. 트럭 운전도 역시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랑민들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토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토에게 파시아노는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수산나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자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긴 곱슬머리의 아버지와 헝클어진 까만 머리의 아들이었지요.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앙상한 자두나무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위로 솟아오르고 있는 샘물도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 없는 한 폭의 그림일 뿐이었습니다.